네, 지금부터 2021년도 국가직 7급 민경채 대비 7급 민경채 경호처 대비 법률 저널 피셋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평 먼저 10분 정도 진행하고요. 언어 논리 50분, 자료 해석 50분, 상황 판단 50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각 과목 시작 전에 혹시 꼭 풀어줬으면 한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또는 이 문제 답이 이상한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질문 및 답변 채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준비해 놓은 문제들,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꼭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해설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소리 잘 안 들리시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피드백 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해결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8시니까 총평부터 할게요. 총평부터 하자면 이번 난이도는 1회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회보다는 많이 쉬웠고요. 특히 어떤 점에서 많이 쉬워졌냐 하면 언어에서 평균적으로 10점 이상이 올랐어요. 자료도 5점 가까이 올랐고요. 상황은 이제 5점 정도 내려왔습니다. 전체 평균을 치면 한 3점 정도가 플러스가 됐겠죠.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모두들 잘 보신 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2회차를 출제할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거는 1회랑 가급적이면 비슷한 포맷으로 가면서 확실하게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로 한번 출제를 해보자라는 컨셉이었어요. 자, 확실하게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로만 출제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틀리면 안 된다는 거겠죠. 틀리기 쉽지 않은 문제들, 풀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틀리기 쉽지 않은 문제들을 다수 출제를 한 회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회차에서는 가급적이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좋겠죠.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이 평균 점수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마 79점인가? 그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언어가 평균 점수가 80점에 가깝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90점 가까운 성적을 맞았다는 거고요. 사실 민경채 수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점수가 80점을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7급 난이도가 민경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 점수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틀리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한 80점 정도를 목표로 했어야 된다. 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문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두 문제다, 마이너스 두 문제 이하다, 72점 이하다라고 하면은 언어에 굉장히 약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별도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해석은 점수가 올랐죠.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한 문제 이상 더 맞았다는 건데 지난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약간 양극화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양극화가 전체 성적별로도 양극화가 있었고요. 잘하는 친구는 잘하고 못하는 친구는 못하고, 그리고 문제별로도 어떤 특정 문제는 80%가 넘어가고 특정 문제는 20%가 이제 안 나오는 정답률에서도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 해석 문항 분석표를 받아서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정답률에서 큰 차이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 50에서 70% 사이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항별로 정답률이 비슷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문제 난이도가 모두한테 비슷비슷하게 느껴졌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성적 같은 경우도 지난번보다 좀 올라서 한 58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어 있어요. 자, 58점 정도의 평균 점수, 그리고 정답률도 50에서 70% 사이, 이 정도가 대부분이다라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본인의 전략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결과가 되거든요. 자, 정답률 사이에 편차가 큰 경우에는 특정한 친구들이 정답률이 이제 낮은 문제들을 잘 풀어가지고 기본 점수를 깔아주고, 어려운 문제들은 일부 친구들만 풀어서 고득점을 따는 그런 걸로 인해서 성적 사이에 양극화가 일어난다면, 지금처럼 모든 문제의 정답률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시험 풀이 전략이랑 큰 상관없이 대부분 점수를 비슷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본인이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풀었는데 대부분 정답률이 6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문제를 풀고 본인이 못 풀었었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꼭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자, 본인이 못 풀었던 문제도 나머지 사람들은 정답률이 60%를 맞았어요. 그 말은 본인이 안 푼 사람들이 한 20%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75%의 정답률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거죠. 근데 외형적으로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제끼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풀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맞췄고 아닌 사람들은 뭐 버리고 다른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자료 해석 문제들은 내가 풀지 않고 넘긴 게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꼭 집에서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 여러모로 더 좋아진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의 경우에는 점수가 5점이 까졌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뭐 5점 정도 더 이제 평균적으로 어렵게 느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상황 판단 문항 분석을 해보면 특정 문제들이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40% 미만인 정답률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뭐 5개 정도가 그 40% 미만의 정답률을 보입니다. 5개 정도가 40% 미만인데 이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긴 해요. 난이도가 높긴 한데 5급 기준으로 해서도 5급 기준으로 해서도 전체의 20% 정도는 정답률 40% 미만의 문제로 배치를 합니다. 특별히 더 어렵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면에 90%를 넘는 정답률을 가지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90% 넘는 게 딱 2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90% 이상의 정답률을 가지는 문제들이 2개밖에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맞았어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어야 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의 정답률이 70%대로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덜 됐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 몇 문제들 찝어 드릴 건데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또는 시중 문제들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누구나 연습을 통해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의 정답률이 70%대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면 꼭 풀어서 완벽하게 자기만의 유형을 만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지난번보다는 쉬웠고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좀 더 좋아지고 상황은 그저 뭐 딱 적당한 수준 언어가 좀 많이 쉬워지는 바람에 변별력이 떨어진 뭐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1회보다 더 좋았냐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1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문제 퀄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음 3회는 2회보다는 훨씬 더 좋기도 하고 언어 측면에서도 조금 더 어렵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향성에서 조금 전환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시험을 치는 거 그리고 표본이 많이 있다는 거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를 하신다면은 계속 매주 모의고사를 쳐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외에도 저도 이제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학원에서 법률전을 모의고사도 치게 하고 뭐 다른 모의고사들도 여러 개 치게 하거든요. 모의고사는 많이 쳐보면 많이 쳐볼수록 좋아요. 그 문제의 질이 내가 봤을 때 좀 별로다. 그 별로인 것까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어 논리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해설이 꼭 필요하다 하는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퀴즈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을 받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부터 보겠습니다. 15번이니까 8페이지 한번 펼쳐주시고요. 8페이지부터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 요 세 문제 보고 나서 실험 문제들 몇 개 그리고 정답률 낮은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사실 언어 논리에 내도 되고 상황 판단에 내도 되는 문제예요.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 추리 논증 어디에든 낼 수 있는 문제고요. 자리 배치 문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리 배치 문제고 얘는 왼쪽부터 1, 2, 3, 4, 5로 번호가 붙어진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끊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선형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리 배치를 할 때는 직선상에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형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법이 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선형으로 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원형으로 배치를 하는 건지 이런 거 고민을 꼭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번호가 붙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번호 붙어 있는 걸 표시를 해서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배치를 할 거를 좀 찾아보는데 A와 D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은 먼저 분석을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 이웃하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A랑 D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표시가 되고 그 순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텐데 이 네모 사이에 몇 칸인지 네모가 몇 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로 활용을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조건을 다 분류를 해줄 거예요. 조건을 다 분류를 해주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다음 주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 풀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뒀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빨리 풉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B가 말하는 건데 D는 나와 E 사이에 앉아 있다라고 했으니까 B랑 E 사이에 D가 있죠. 이걸 배치를 하실 때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에 3번에서 세 번째 조건에서 C는 난 가장자리 중 하나에 앉아 있다라고 했으니까 왼쪽 끝 또는 오른쪽 끝에 앉아 있겠죠. 예,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4번 조건에서 예, 굉장히 빠르게 이 3번 조건의 경우를 배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D가 말을 하길 C는 내 왼쪽 방향에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C랑 D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 C가 제일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D가 배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네,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남은 칸 4칸 안에 BD랑 A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BD랑 A를 적절히 배치를 해서 이 나머지 2, 3, 4, 5, 4칸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왼쪽이 C라는 걸 알았으니까 A, B 중에 하나를 넣어보면서 케이스를 고르셔도 돼요. 당연히 B랑 D랑 E의 순서로 간다 또는 E, D, B의 순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제가 케이스 두 가지 다 안 적었는데 요거 중에서 어떤 게 될 수 있을까를 이 뒤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자로 될 수 있는 것 중에 골라서 넣어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뭐 꼼수 안 쓰고 선지 플레이 안 하고 천천히 푸는 걸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을 보시면 A와 C는 이웃하지 않았대요. 자, A랑 C가 이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2번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A가 2번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와 그리고 A와 D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B, D, E 순서로 배치되는 경우랑 두 번째 E, D, B 순서로 배치되는 경우. 자, B, D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A가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자리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배치를 할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D가 어느 자리에 위치를 하든지 간에 DE 또는 DE 아니면 DE 이렇게 총 세 가지 위치가 가능한데 이때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밖에 남는 게 없겠죠. 이때 이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D랑 A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 케이스는 일단은 가능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밑에 케이스, EDB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이때도 E랑 뭐 DB의 관계를 가능한 자리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때 A를 배치를 하면 자 D랑 A가 만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죠. 남는 거는 또 제일 왼쪽에 A가 있는 것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A는 반드시 5번 자리에 들어가는구나가 나오고 답이 2번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C랑 B를 집어넣은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케이스로 해서
대입을 해서 풀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 모순이 나오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지워도 되지만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를 가급적이면 추천드리고요. 다음번에 나올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떨어져 있는 BD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던 것. BD 또는 EDB 순으로 이제 나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4칸 위에 분배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B랑 E가 3칸으로 붙어 있느냐, 연속되게 붙어 있느냐, 또는 중간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서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두 칸이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칸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일정하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케이스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자, 요 형태들 배치하는 것들 사이에서 빈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가시다 보면은 논리 퀴즈 문제 중에서 배치하는 문제들은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될 거예요. 가급적이면 리트 추리 논증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여기 촬영하는 내용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뭐 제가 댓글로 남겨드린다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15번에 2번이 나오게 돼요. 자, 16번도 보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생한 범죄와 어쩌고저쩌고 해서 4명의 참고인이 나오죠. 그리고 2명이 실제로 성희롱을 했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2명이 성희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수가 2명이 범인이고 2명이 일반인이 나오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안 잊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기호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기호화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쓰는 방법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나열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배치를 한다고 하면 A가 범인이 아니거나 B가 범인이 아니다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A랑 B가 둘 다 범인인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자, A랑 B가 범인이고 범인이 아닌 경우를 나열을 해보면 A가 범인, B가 범인, A가 범인, B가 범인 아님, A가 범인 아님, B가 범인, A가 범인 아님, B가 범인 아님,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1번 조건이 말을 하는 거는 A랑 B 모두가 범인인 케이스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1번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많이 풀고요. 여기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2번 조건 한번 볼게요. 2번 조건을 1번 조건이랑 같이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B가 범인이 아니라면 A는 범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1번 조건에 1, 2, 3, 4 4가지 케이스 중에 1번 첫 번째 케이스는 배제가 됐으니까 버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2번 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죠. 그런데 4번 조건을 보시면 A가 범인이 아니고 B가 범인이 아닌 경우잖아요. 이때는 B가 범인이 아니면 A가 범인이라 해야 되니까 1번 조건과 모순이 되죠.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럼 3번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는데 2번 조건의 전건이 B가 범인이 아닐 때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B가 범인인 케이스랑은 상관없어요. 무관합니다. 무관하기 때문에 3번 케이스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을 한번 볼게요. B와 C가 모두 범인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B와 C가 모두 범인은 아니다. 이것도 뭐 별로 차이 없는 말이죠. 1번 조건과 큰 차이는 없는 말이고 정리를 해보면 BOCO, 뭐 BOCX, BXCO, BX, CX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줄 수 있고 둘 다 범인은 아니랬으니까 이렇게 남는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데 이때 우리는 2번 조건을 통해서 이미 가능한 경우들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통해서 이미 가능한 케이스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를 연결시켜보면 이렇게만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C가 범인이 아니라면 D도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C가 범인이 아니면 D가 범인이 아니랬죠. 그러면 C가 범인이 아니면 D가 범인이 아니다로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적어놓은 거를 다 정리를 해봅시다. A가 범인이고 B가 범인이 아니면 C는 이제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때 범인이 아니면 반드시
D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A가 범인이 아니고 B가 범인인 경우에는 C가 반드시 범인이 아니게 되죠. 이때는 D가 범인이 아니니까 이것도 네,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보면 C가 범인일 때는 D가 범인이어도 되고 범인이지 않아도 되는데 A가 이미 범인이고 C가 범인이라서 범인수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 D는 범인일 수 없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남는 거는 A랑 C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두 개 다 낮아요. 두 개 다 굉장히 낮은 건데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걸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저희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조건을 기호화해서 푸는 방법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논리 퀴즈 중에서 특히 이 16번 같은 문제들은 기호화하는 것보다 이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사실 기호화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기호화를 하면서 보통은 그 기호에 따른 경우의 수 자체를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것들에 따른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할 때 기호화하는 또는 기호화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고 시간이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저는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가능한 거를 각각의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실수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논리 퀴즈 문제를 풀 때 저는 이 각각의 조건이 규정하는 경우의 수를 다 정리해서 푸는 편입니다. 그렇게 풀어도 2분 안에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훨씬 더 추천을 드려요. 특히 뭐 7급 수준에서의 논리 퀴즈라고 하면 뭐 고난이도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 문제 난이도보다야 조금 더 어렵겠지만 뭐 5급이나 입법고시처럼 뭐 사람이 7명씩 나온다거나 뭐 아니면 조건이 8개씩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건별로 분류해 가면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적고 모순을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대비 성과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도 뭐 답 자체가 워낙 간단해가지고 다들 뭐 잘 맞으셨어요. 의외로 논리 퀴즈에서도 정답률이 다들 높게 나왔고 그나마 17번 문제가 70%가 안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3명 중에 2명은 맞았습니다. 본인이 틀렸다? 아, 그럼 나 논리 진짜 약하구나 생각하고 논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운전면허 학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운전면허 학원이니까 뭐 높은 확률로 1대1 매칭이겠죠. 4명의 강사 그리고 4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자, 가불병정과 ABCD를 매칭을 하면서 차량에도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배치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 2, 3, 4의 차량에 갑과 A, 뭐 을과 B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을 배정받는 조건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을과 병은 연속된 번호의 차량이 배정이 되고 병이 배정된 차량의 번호가 더 낮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병이 먼저 을이 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과 A는 같은 차량에 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번호별로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 그대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병이 을보다 먼저 배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병과 A가 같은 차량에 탑승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3번 조건은 일단 넘어가고요. 4번 조건을 볼게요. 4번 조건을 보시면 B는 을보다 낮은 번호의 차량에 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을보다 낮은 번호의 차량에 배정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을보다 B가 더 작은 숫자에 배정이 된다는 말도 있을 거고 이걸 좀 더 러프하게 말하면 을과 B는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당연히 병보다 더 앞쪽에 B가 있을 것도 알 수 있고 을의 짝으로 가능한 수강생도 C랑 D만 가능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뽑아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될까요? 갑이랑 네, 정을 배치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병과 을이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고요. B는
갑과 같은 차량에도 배치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B는 을이랑도 같은 차량에 배치가 안 되고 갑이랑도 같은 차량에 배치가 안 되면, 자, 병은 A랑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B는 반드시 정과 배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한 명 남은 사람 갑이 있네요. 갑은 누구랑 배치가 될까요? CD 중에서 을이 선택하고 남은 하나가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1번 차량에 탈 수 없는 수강생 고르는 거니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위치를 조정을 해주는 것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병이 세 번째 자리냐 아니면 두 번째 자리냐 아니면 첫 번째 자리가 가능하냐, 이거부터 따져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병이 맨 앞자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병이 맨 앞에 있어서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럼 바로 뒤에 을이 있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을보다 앞에 B가 있어야 되는데 B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러면 병이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겠죠. 첫 번째 차량에 탑승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럼 병은 최소한 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미 답은 나왔어요. A가 첫 번째 자리에 탑승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7급 9까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는 거고, 5급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얘네들 배치하는 방법을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병이 두 번째 자리 이후에 앉을 수 있을 때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정이랑 B가 연결이 돼서 갑이 네 번째 타는 이 케이스 하나랑, 병을이 3, 4번을 차지를 하고 정갑이 나머지 자리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정과 갑 자리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이 B, 뭐 갑 여기 CD가 들어간 케이스도 가능할 거고, 갑이 맨 앞에 가서 CD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정이 두 번째, 병을이 뭐 그 다음 순서로 배치되는 이런 케이스도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B가 맨 앞에 가는 경우도 가능하고 CD가 맨 앞에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 케이스가 다 나왔기 때문에 2, 3, 4도 지워지고 5번도 A가 안 되는 걸로 인해서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 이 경우의 수처럼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값들, 가령 요 모습, 이 모습들이, 이 모양이 어떻게 이제 이 1, 2, 3, 4 요 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다 집어넣어 보는 연습, 퍼즐 풀듯이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런 형태의 자리 배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사실 가장 처음 이 문제가 나왔던 게 아마 2008년도 리트 문제일 거예요. 리트 문제에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해서 3층짜리 건물에 사람을 집어넣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유형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정답률이 68%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 문제 3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 주세요. 자, 가까운 문제부터 봅시다. 19번 한번 볼게요. 19번. 19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문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이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골라라. 평가를 고르라고 돼 있죠. 평가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강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의미 해석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치부합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문 자체가 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실 때 혹시 선지의 강화약화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강화약화 아니고 의미 해석의 관점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중간중간에 밑줄 그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강화약화보다는 뭐 의미 해석이 좀 더 가깝겠네라고만 생각을 하셨어도 아마 글 읽는 게 훨씬 더 쉬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적인 믿음은, 자, 이게 소재겠죠. 전체주의적 믿음과 과학기술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 문장을 보고 하셔야 되고요. 나치 정권이 전체주의의 전체적인 실험이었다면 과학적 전체주의는
과학적 전체주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과학 기술 안에서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전체주의를 비판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와 지구를 도구화하려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해주는 이런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과학적 전체주의는 일단은 나쁜 거다. 나쁜 것이고, 또 전체주의 자체에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과학적 전체주의 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 한계가 뭐가 있을지를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부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인공적 사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실존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학적 전체주의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공적 사물로 대체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존이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철학자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식을 이런 목적을 위해라고 했을 때, 이런 목적은 인공적 사물로 대체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단과 목적 그 사이에 혹시 대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런 목적에 대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필요하고, 그게 이 실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철학자들의 의견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비해서 우리의 실존과 운명을 기술의 자동적 과정에, 이 부분 중요해 보이죠. 자동적 과정에 내맡기지 않고자 한다면 어, 진지하게 사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 안에서 얘네가 핵심이 되고 인간이 주변부로 밀려 나간다면 그 부분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정치적 전체주의가 생각 없는 모든 사람의 산물이었듯이 생각하지 않고 행위하지 않는다면 지구와 인간의 멸망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기술적 전체주의에 동조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얘네가 근거가 되겠지만, 결국은 과학을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계속 탐구를 한다면 인간의 멸망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발달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용의 어려움에 비해서 선지는 너무너무 쉬워요. 선지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봅시다. 기억 같은 경우는 기술적 전체주의는 나치 정권의 정치적 실험보다도 더 위험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술적 전체주의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나치 정권의 정치적 실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느냐, 비교를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기술적 전체주의도 인간의 멸망을 가져올 정도로 위험하고, 나치 정권의 정치적 실험도 많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위험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로 위험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냥 알 수 있음 없음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맥락 안에서 뽑아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맥락 안에서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연역적으로 타당하게 추론 가능한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느낌상으로는 이거 맞는 말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타당한 추론이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되어 있고, A가 의미하는 목적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죠.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비판의 대상. B 같은 경우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비판의 대상을 배제한 것. 비판의 대상 자체가
배제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랑 B가 서로 뭐 같다거나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할 때 그러면 말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니은 지우고 나면 사실 볼 필요도 없이 2번이 답이 될 거예요. 2번에서 C는 문자 그대로의 인간 멸망 이외에도 실존적 의미의 상실도 함께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존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워드 매칭으로도 충분히 디귿은 맞다고 하셨을 겁니다. 자, 독해 문제에서 좀 잘못된 습관을 들인 분들이 키워드 찾기만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워드 찾기만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쉬운 시험일수록 점수가 낮게 나오실 거예요. 키워드 매칭으로 문제를 풀면 평균적으로 한 70점 초반대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5급도 마찬가지예요. 5급도 70 초반대까지 맞출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느꼈을 때 시험이 어려울 때는 이득이 되지만 시험이 쉬울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매칭으로 문제 풀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그거는 최대한 미뤄두세요. 그거는 뭐 시간이 모자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맥락을 파악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급 도와드리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라 여기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22번을 보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논지를 약화시키는 사례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논지를 약화시키는 사례를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논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논지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주제를 찾아야죠. 주제를 찾고 주제의 방향성을 부여를 하면 그게 논지가 되는 거예요. 주장이라는 거는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상에 대한 어떠한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입장이라는 건 결국은 방향성이에요. 찬성을 한다거나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반 합을 해서 중간적인 과정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방향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글쓴이의 방향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만 거쳐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무지의 상태에서 유지의 상태로 바뀌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자, 무지에서 유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뭔가 아는 것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알을 늘려나가는 과정이고 지식을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식을 늘려나가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했으니까 글쓴이는 그 여러 가지 길들 중에서 조금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길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 여러 가지 길 중에서 글쓴이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길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한 길이다. 그리고 질문이 막강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글쓴이는 체계적인 교육과 거기에 더한 질문의 힘, 이 두 가지를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에는 그런 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충족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수업 중 질문이 잘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 글쓴이의 입장은 이거예요. 체계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질문의 힘도 활용을 해야 돼요. 질문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도 잘 안 일어나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질문이 부족한 이유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나갈 방향도 제시를 하겠죠. 첫 번째를 보시면 질문을 공연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질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어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질문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공연 행위로 여기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없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비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약화 요소들을 읽어주시면서 찾으시면 되고요.
약화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A 때문에 B 한다라고 했을 때 not A다라고 하면 돼요. 또는 A 하면 not B가 된다. 뭐 이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네.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뭐 질문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이거는 순기능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 순기능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비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약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순기능과 그 순기능의 방법, 순기능을 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순기능이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것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되어 있고 긴 시간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실한 해답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도 부정을 해주면 논지가 약화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논지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그 사람의 주장을 비판을 하는 것도 있고 전제를 비판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항상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히 약화시켜 줄 수 있겠다. 이 생각하고 선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서 교육학 교수 A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 학생들은 실제로 궁금한 것을 묻기보다는 학급 친구들에게 매력적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밝혀냈다. 자, 이거는 글쓴이가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로 첫 번째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죠. 자, 이거는 약화가 될 수 없습니다. 글쓴이의 근거와 동일한 것들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은 강화해주면 강화해줬지 약화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이 틀렸으니까 니은은 맞는 거겠죠. 니은을 보면 소수의 학생들이 불필요한 질문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선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질문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전제 자체도 무너지고요. 질문을 하면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서도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이 글쓴이의 전제를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맞는 약화 지문으로 볼 수 있어요. 약화 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디귿에서 연구원 D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는 교사들이 대부분 그것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성향을 보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적실한 해답, 절실이 아니죠. 적실한 해답과 정확히 반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을 하신 분들이 기억을 맞다라고 하신 분들 또는 디귿을 틀렸다라고 하신 분들이에요. 기억을 맞다고 하신 분들은 사실 뭐 글을 좀 잘못 읽으신 거라 좀 더 이제 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디귿을 틀렸다라고 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음, 전제 부분, 그러니까 참이라고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약화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2번을 선택했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5번을 선택했다 하시는 분들은 글 읽기 쪽으로 좀 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얘는 문제풀이가 필요한 분이고요. 여기는 독해 연습이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3번이고요. 이번 시험 문제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입니다. 가장 낮은 문제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 봤을 때 답이 이게 뭐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뭐 해설지를 보면서 출제자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납득이 가는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만든 문제 중에 하나에 속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설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정답률이 절반이 안 되는 유일한 문제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답을 1번과 5번으로 나눠서 해주셨어요. 자, 1번과 5번을 선택해줬다. 우리 답은 3번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왔는지를 연구를 해보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구름이랑 형성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 과학 지문이구나. 그리고 형성 과정이 나왔으니까 약간 순서도적인 측면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보자마자 첫 번째 두 단어를 보고 이 생각을 하고 나서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상승을 하고요. 그럼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압이 떨어지면은 기체 부피가 팽창하죠. 기체 부피가 팽창하면은
네,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기온이 계속 내려가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포화 상태에 이르면 수증기 응결이 시작이 되고 그때의 온도를 이슬점 온도라고 해요. 그럼 이슬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작은 물방울이 되고 그게 구름이 되겠죠. 자, 이런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슬점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응결핵 같은 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응결핵이 없으면 과포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과포화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응결핵이 존재하면은 이 과포화 상태의 물질들이 응결핵에 붙어서 구름이 좀 더 쉽게 형성되는 반면, 이런 응결핵이 없다면 과포화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이거 배경 지식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자레인지에 물 돌리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물을 돌리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 과포화 상태를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탄산음료랑 전자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냉장고에 넣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냉장고 그 물 집어 넣어서 돌리는 거 그리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콜라 넣었을 때 터지는 부분 그거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냥 콜라 흔들었을 때 터지는 거, 요 세 가지가 과포화 상태랑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 내기 쉬운 부분이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 응결핵을 통해서 이제 물방울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름이 이제 어느 순간에 비가 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비가 되어 내리면서 그때 구름의 중간층에 있는 물방울들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 관행각 상태가 된대요. 자, 관행각 상태가 아까 그 냉장고 안에 콜라 집어넣은 거랑 똑같고 과포화랑 관행각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행각 상태의 물방울은 얼음알갱이보다 증발이 빠르대요. 자, 그리고 알갱이가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니까요. 그 수증기가 얼음알갱이를 끌어들이면서 더욱 빠르게 뭉치겠죠. 그리고 바닥으로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비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들 하나하나 보면서 위의 내용과 관련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형성 시의 응결핵과 비형성 시의 관행각 물방울은 응결에 있어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응결핵이 있으면 그 응결핵에 수증기가 붙어서 이 작은 물방울이 되고 그게 구름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일 거고요. 그다음에 비형성 시의 관행각 물방울 같은 경우도 주위에 얼음알갱이들로 달려가서 붙죠. 그러면은 이 얼음알갱이들이 뭉쳐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각각이 핵이 된다라는 점으로 가져가면은 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물질을 끌어당겨서 더 큰 입자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응결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니은 선지를 보시면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과포화 상태인 경우에는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제가 표시한 부분에 있는 말이죠. 네. 때때로 공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도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과포화 상태가 발생한다.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서 포화 상태에 이르더라도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경우는 응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사실 요거는 발생하지 않는다보다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쉽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선지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할 수 있다가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크게 틀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귿에서 얼음알갱이들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 관행각 상태가 되면 커다란 입자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치 인과관계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음알갱이가 아니라 결국은 물방울이 관행각 상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디귿은 주어의 혼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얄짤없이 내용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주체를 혼동을 하셨기 때문에 키워드 매칭을 하는 것도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번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문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3번이 아니라 1번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 틀린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니은선지 같은 경우는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과포화 상태인 경우 응결이 원래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데 이 과포화 상태에서 응결핵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과포화 상태가 해제가 되면서 응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포화 상태인 경우라고 했을 때는 니은이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1번을 선택을 하실 때는 과포화 상태가 해제가 되어서 응결되는 부분까지 과포화 상태인 상태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해석의 오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이 바뀔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게 맞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오류를 범했을 때 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통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로 많이 쓰는 편이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래도 답이 바뀔 내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하게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3번까지 하고 앞쪽으로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돌아가서 12번 문항을 볼 거고요. 그 사이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질문 안 주셔서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네. 12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답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60%로 5명 중에 한 3명 정도밖에 못 맞는 조금 아쉬운 문제죠. 네. 그래도 키워드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변별력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논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제 형식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로 나올 때 쓰이는 표현이죠. 자, 형식 논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논리 퀴즈 문제 풀 때 기호화시키는 거 그거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풀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눈으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라고 많이 말을 하는 편이고 눈으로 푸는 걸 바로 연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호화를 해서 적는다라고 하신다면은 기호화를 해서 적는 시간보다는 이 지문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위에 표시해서 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이 인과적 책임이 있다면 그의 그릇된 행동이 사태의 원인이고 그리고 그의 행위에도 도덕적인 결함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의 행위에도 도덕적인 결함이 있대요. 자, 인과적인 책임이 있으면 이게 원인이고 행위에도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갑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인과적 책임이 있고 면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화된대요. 자, 결함과 책임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도덕적 책임, 결함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플러스 면책 사유가 되면은 도덕적 책임도 생기는구나. 면책 사유가 없는 게 플러스 되면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릇된 행동 자체가 계획된 경우는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화된대요. 그러면 면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그릇된 행동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화됐을 때는 성품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인과적 책임이 있으면 그릇된 행동이 원인이고 도덕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과적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면책 사유가 없으면 도덕적 책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그릇된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릇된 행동을 한 경우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게 정당화되니까요. 이게 경우의 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인과적 책임이랑 면책 사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고 그릇된 행동을 계획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적 책임이랑 면책 사유가 그릇된 행동을 계획한 경우에는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화됐을 때는 성품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선지로 내려갈게요. 자, 갑에게 어떤 사태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화되었어요. 이때는 인과적 책임과 면책 사유가 둘 다 있어야 되죠. 인과적 책임이 있어야 되고 면책 사유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면책 사유가 있으면 네, 더 이상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억은 맞다 하시면 되고, 다음 니은에서 갑에게 어떤 사태에 대해 인과적인 책임이 있다면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인과적 책임에 더해서 면책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이 생기는데, 면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없다는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니까 이유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디귿에서 갑이 그릇된 행동을 계획했다면, 자, 계획을 하는 경우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인과적 책임도 있고 면책 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인과적 책임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결함도 당연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릇 행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으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는 인과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인과적 책임이 있다면 결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답 찾는 데까지 1분 30초면 충분해요. 이게 정답률이 60%다. 5급에다 이 문제를 냈으면 정답률 80%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 틀리신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니은선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게 있어서 한번 좀 더 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풀어드린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도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과포화 상태라고 했어요. 과포화 상태 자체가 정의 자체가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다들 오해를 하셨을 거예요. 과포화 상태에서 응결액이 와서 응결을 돕게 되면은 그 과포화 상태가 해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정의예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의에 위배되는 거를 가져올 수는 없죠. 니은 부분을 아마 틀렸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선지를 읽었을 때 좀 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분명히 과포화 상태인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의를 벗어나는 것에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니은이 맞다라고 동의를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답변이 될까요? 답변 되셨으면은 네, 됐다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언어는 특별히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이제 자료 해석 진행을 할 거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좀 많이들 틀리셔가지고 봐야 될 문제도 많고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이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잘 답변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질문 올려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